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7년 대구의 한 가정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여자아이 지수가 태어났죠. 아이의 부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태어난 지 12개월, 즉 돌이 지나면 걸음마를 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수는 태어난 지 29개월, 즉 만 3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걸음마가 느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까치발로 걷고 있는 듯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걸음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부모는 지수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해서 병명조차 진단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입니다. 1999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들도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재활의학과로 이동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1년 지수의 병이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병원에 찾아가 봐도 결과는 비슷했죠. 심지어 병원마다 내놓는 병명조차 오락가락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직성 사지마비라고 했다가 2011년에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이후에 뇌병변 장애 2급에서 1급 판정을 받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해외 유명 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안타깝게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진단에, 재활에, 물리치료에 이게 계속되는 동안 부모님은 엄청난 금액을 병원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수가 성장을 했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의 사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짓궂은 또래 아이들은 가혹하기만 했어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경사로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놓아버려가지고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실내화나 흙먼지를 머리 위에서 털기도 하고요. 일부러 쓰레기를 책상 위에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했고 학교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태껏 몸이 불편한 자신을 사랑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보살펴주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학교에서 겪는 일을 쉽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수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사실 큰 성과는 없었고요. 물리치료로 간신히 이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새로 바뀐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자꾸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합니다. 처음 언제 병이 진행되었는지, 증상은 언제 더 심해지는지, 의사를 처음 만난 날이라면 듣게 되는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이게 치료에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날따라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선생님은 아버지와 면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가설을 꺼내놓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주 어렵게 입을 떼십니다. 아버님, 아무리 봐도 지수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서울의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13년, 14년 동안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딸을 키워온 아버지로서는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놀랍고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력 28년의 베테랑 물리치료사였던 윤명옥 씨는 이 지수와 치료를 진행하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의 움직임은 다른 뇌성마비 환자와 다르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보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움직임을 조절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양상과는 좀 달랐던 겁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그 증상이 좀 나아졌다가 저녁에는 더 심해진다라는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혹여 뇌성마비가 아닌 다른 질병이 아닐까를 의심합니다. 이후에 지수와 부모님은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행여있을 허탈함까지 감수하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소개해준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갔고요. MRI 판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당 의사는 몇 가지 추가 검사를 좀 진행을 한 후에 약을 처방해줘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님, 지수가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약을 한번 복용해 보시죠. 사실 이 놀라운 의사의 말에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이제껏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많은 병원에서 질리게 검사를 받았고 아이는 호전되는 것도 없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모습을 지금 갖게 됐는데 이젠 사실 거의 아버지도 포기 상태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지수에게 건네게 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지만 아이가 조금 목을 가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기도 했고요. 뭐지? 아이는 그날 밤에도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거실에 있던 아버지를 딸 지수가 애타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버지가 뒤돌아보았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서 아버지에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빠! 나 걸어! 이 사진은 실제 지수씨가 똑바로 선 사진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수씨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병은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가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병으로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에 이상이 생겨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병이므로 이 소량의 도파민을 몸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게 치료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병은 주로 소아 때 발병이 되는데요. 그 증상이 뇌성마비나 파킨슨병과 상당히 유사해서 판정이 어렵고요. 의사들도 오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그녀의 병을 한 번 더 의심했고 이에 의사의 정확한 처방으로 인해 16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지수씨가 하루아침에 멀쩡한 정상인이 된 거였죠. 참 여러분 듣고 있으면 뭔가 시원하면서도 답답하시죠? 도대체 왜 지난 10여 년간 그녀를 담당했던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세가병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았던 거였을까요? 사실 이 병은요, 워낙 케이스가 적은 희귀병이고요. 병이 발견된 것도 1976년 일본 의사 마사야 세가와에 의해서 처음 학회에 보고되어서 이후 연구가 시작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수씨가 태어난 1997년에야 비로소 이 재활의학지에 처음 소개되었고요. 이후 2013년 다른 의학지에도 실리면서 조금씩 이제 연구 분야가 발달해 오다가 그 이후에야 정식으로 의사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교과 과정을 받았던 의사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물론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들은 계속 새로운 정보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지만요. 물론 처음 그녀를 진단했던 의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수 씨가 해외에서도 이 만났던 의사들에게도 사실 새가병 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봐서 그분이 정말 쉽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의 이 억울하면서도 행복한 사연이 보도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이 뉴스에 흥미를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당시 24살의 김찬규 씨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2살 무렵부터 시작된 경련 그리고 마비 증상은 다리를 시작해서 양팔과 얼굴까지 번졌고요. 결국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2년간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창규 씨는 늘 자신의 병이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뇌성마비는 지적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창규 씨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누는 것에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규 씨가 뉴스에서 새가병에 대해서 듣게 된 순간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창규 씨는 새가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도파민을 복용해서 경과를 보시죠. 당시 24살의 이 창규 씨는요. 약을 복용한 첫날 발목을 구부릴 수 있었고요. 여기에 큰 희망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고 얼마 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새가병 진단을 받습니다. 창규 씨는 이후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했고요. 물리치료도 계속 받았고요. 그는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느끼시는 감정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같은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았던 이 본인들의 고통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겪었을 마음고생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수 씨는 오진을 했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요. 병원이 1억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물론 그게 지난 13년간 받았던 고통을 단순간에 돈으로 보상받을 순 없었겠죠. 하지만 지수 씨와 창규 씨는 아픈 기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 씨는 자신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보듬어줄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창규 씨는 24년간 못 걸은 만큼 이제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발걸음을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긴장감으로 시작해서 훈훈함으로 끝내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찰서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목소리 주인공은 한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얼마 전부터 아들 부부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다급하게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결혼한 지 막 6개월을 지나는 30대 아들 부부. 아버지는 건강식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난 며칠간 아들 전선근 씨와 그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아버지는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접 찾아가 보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 전 씨가 지난 28일 앞으로 한두 달간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는 문자만 그의 동업자에게 남기고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물며 며느리 최성희 씨는 연극 배우를 하면서 성실하고 실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녀 또한 지난 30일 극단의 대표에게 개인 사정상 더 이상 출연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문자를 남기고는 돌연 잠적한 것이 밝혀집니다. 하루아침에 이 신혼부부의 행적이 묘연해진 상황인데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문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에는 막 장을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식탁에 마트 봉투가 있었고요.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강아지는 닭뼈를 잘못 삼켜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상태였는데 집주인들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려 한 것으로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이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강도가 침입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집안에는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집에서 사라진 것은 두 사람의 여권과 노트북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빠르게 아파트 CCTV를 확보합니다. 영상 속에서 부인 최 씨는 27일 날 밤 11시쯤에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몇 시간 뒤인 새벽 3시 30분, 남편 전 씨도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 이후에 두 사람이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 그리고 출입구 두 곳까지 총 21곳의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부부가 27일 이후 아파트를 벗어나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많은 CCTV를 피해 사각지대로만 이동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게다가 부부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그럼 혹여 대중교통을 이용했나 싶어서 인근 버스터미널 철도역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5월 28일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부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적인 잠적을 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됩니다. 사실 부인 최 씨가 얼마 전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최 씨가 마지막으로 극단 대표에게 남긴 문자를 살펴보면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에 대해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본 지인들은 이 문자의 언투가 최 씨 평소 말투와 너무도 다르고 심지어 위화감마저 주는 아주 딱딱한 말투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은 듯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성실한 배우로 알려진 최 씨, 이건 전혀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문자를 보내고 잠적한 이래 그녀의 남편 전 씨와 통화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 씨의 극단 동료 A 씨였는데요. 최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 답장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대신 남편 전 씨와 다음날 통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 씨가 아내가 과거처럼 약을 먹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공연 또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이후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 통화 당시 남편은 부부의 집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최 씨의 내원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 전 씨의 경우 그 부인 최 씨가 문자를 보낸 그 다음 날인 28일 동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 가게 못 간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문자를 통해 한 달에서 2달간 못 나갈 것 같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에 6월 2일 아버지에게 괜찮아요 라는 짧은 문자를 끝으로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이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3년 반이 흐르도록 부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 아무런 실마리 없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동안 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바로 전 씨의 전 여자친구 장 씨였는데요. 고교 시절 첫사랑으로 만나서 오랜 시간 교제해온 두 사람은 전 씨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이별 후에 전 여친이었던 장 씨가 첫 결혼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실패를 했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는 노르웨이에 이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남자 전 씨도 아내 최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남편 전 씨에게 따로 그러니까 전 여친이었던 장 씨와 연락을 하기 위한 휴대전화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전 여친 장 씨는 전 씨에게 매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 갑자기 사망하고 나자 전 씨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서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냉동인간 기술을 이용해서 내 딸을 꼭 살려낼 거다. 라는 다소 황당한 협박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남편 전 씨의 부모 또 당시에 교제 중이던 아내 최 씨, 게다가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혀를 찰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새롭게 사귄 여친, 그러니까 곧 아내가 될 최 씨와의 결혼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최 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통에 실제 결혼식장에서 경호원을 배치해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를 내연 사이였다고 보기보다는 주종 관계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 장 씨의 협박이나 비상식적인 행동에도 남자 전 씨는 끌려다니면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주변에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 씨가 이 신혼부부가 실종되기 직전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실종 직후에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간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장 씨가 한국에 올 때 아프리카 여행을 가야 한다. 이 이유로 어머니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밝혀지죠. 아프리카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가족에게조차 여행 목적지를 거짓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또 한국에서 이제 지내는 며칠 동안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점도 이상합니다. 귀국을 해서 생활을 하는 동안 보통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소액의 현금만을 사용했는데 이런 게 마치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빌렸다는 거금 1,000만 원이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미 장 씨가 노르웨이로 돌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장 씨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상황을 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2월경에 그녀가 이사를 했고요. 이후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장 씨를 찾기 위해서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발령했고 같은 해 8월에 용의자로 검거한 것에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유력한 용의자일 수 있으니까 그녀의 검거 소식과 함께 이제 사건이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지금 2020년 지금까지도 장 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노르웨이 법원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쪽에선 용의자 장 씨가 피의자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의심되는 용의자를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괴로운 것은 두 사람의 부모님일 텐데요. 사라진 부인 최 씨의 친정어머니는 6월 5일이 될 때까지 딸의 실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딸의 위치 추적을 의뢰하면서 뒤늦게 이 딸 부부가 실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부부가 실종됐다는 것을 어떻게 사돈 쪽에 알리지도 않았냐 하면서 이게 너무 황당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돈 측에다가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전 씨의 부모 답변이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그저 돌아올 테니까 애들을 그냥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이런 태도는 아주 초반에 경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넣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좀 상반됩니다. 맨 처음 전 씨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야말로 장 씨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헤어진 전 여친 장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크게 흥분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돌연 태도가 바뀌더니 며느리는 평소에도 먼데 가고 싶어 했으니까 절 같은 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이사해버립니다. 이렇게 남편 전 씨의 부모 쪽에서 보여준 약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종 이후인 2016년 9월, 부부가 사라진 지 4개월 만에 아내 최 씨가 다니던 정신과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고, 최 씨가 처방받던 정신과 약의 대리 처방을 요구합니다. 당시 전화를 걸었던 건 한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최 씨의 시어머니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녀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이제 실종이 딱 뜨니까 경찰에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죠.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최 씨의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의 형수였고요. 이에 대해 남편 전 씨의 그 아버지는 내가 그냥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내 형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시켰다 라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합니다. 사실 딸이 사라진 입장에서 부모의 그 상태로는 이런 전화 하나조차 모든 게 의심스러울 수 있었죠. 그런데 경찰도 이 부분에 수긍을 했는지 이 이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최 씨의 자살 시도 기록, 그리고 누가 써준 것 같은 문자, 돌연 실종된 신혼부부, 게다가 남편의 예전 연인 장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의 태도가 변화가 되면서 사실 아들이 실종됐는데 집을 이사해버린다라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종된 지 3년 반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시 아내 최 씨는 임신 7, 8주 차였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부부가 어떤 위협을 피해서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춘 것이라면 지금쯤 한 3살 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자발적으로 잠적을 한 게 아니라면 부부와 3살 된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세상 모든 실종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부디 이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들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난달 2020년 7월 초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살던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느 때처럼 인터넷을 하고자 컴퓨터 PC를 켜게 되는데요. 부팅이 완료되고 막 사용하려는 순간 갑자기 마우스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이 씨가 마우스를 좌우로 흔들어 보지만 화면에 보이는 커서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움직이던 마우스가 어느 순간 그림판을 클릭해서 열게 됐고, 그러더니 마우스로 천천히 이 씨의 이름과 차 번호 하나하나씩 적기 시작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낀 이 씨는 일단 PC를 껐고 집에 있던 노트북을 켜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죠. 마우스가 이 씨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화면의 커서가 그림판을 키더니 무언가를 적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이 씨 자녀의 이름과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서둘러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 속 마우스는 카메라 프로그램을 열더니 웹캠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씨는 단번에 해킹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인터넷 모뎀과 IP까지 변경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랜선을 뽑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을 모두 껐는데도 이 기괴한 컴퓨터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허무해하고 있을 때쯤 또다시 그림판이 열리더니 글자가 입력됐죠. 인터넷 끊어도 소용없어.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터넷 연결까지 다 끊은 상황에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죠? 이 씨는 결국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현장을 찾은 경찰 또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직접 눈앞에서 마우스가 혼자 움직이면서 그림판으로 말을 거는 것을 그들도 봤고 결국 컴퓨터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업체 또한 이게 오프라인인데 이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어된다는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컴퓨터와 노트북을 다 수거해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씨의 이 기괴한 경험은 한 방송사에 제보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처음 제보를 받은 취재진도 반신반의 차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인터넷 모뎀의 전원 콘센트, 랜선 모두 뽑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비행기 모드가 노트북에서는 켜진 상태였죠. 심지어 경찰도 컴퓨터 업체도 이 블루투스가 해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뒀기 때문에 이걸 다 꺼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옆집에서 전파를 타고 해킹을 할 수 있다 싶어서 벽에 알루미늄 포일까지 붙여서 전파를 차단해 보는데요.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어느덧 그림판은 혼자 켜지더니 또다시 메시지가 떴습니다. 님 어디? 또 올게. 보는 취재진 또한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혹시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서 미리 저장해 놓은 이런 메시지가 컴퓨터를 켰을 때 뜨는 건 아닐까요? 제보자들도 이런 경우를 의심을 했고 집에 있는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수차례 초기화합니다. 인터넷 모뎀, 공유기, 랜선까지도 교체하죠. 심지어 컴퓨터 한 대는 컴퓨터 수리점에 맡기게 되면서 이런 해킹 영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업체 쪽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럼 차라리 우리 쪽 PC를 하나 빌려줄 테니까 이건 아예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사용해봐라 라고 권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집에 와서 랜선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자마자 또다시 조롱하는 메시지와 이 씨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 그림판에 적혀졌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제보자는 사건을 신고한 그날 경찰의 지시대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해둔 상태에서 그날 밤 그림판으로 다시 누군가와 접속하게 됐고 더 나아가 실시간 대화까지 그림판을 통해서 나눴다고 말합니다. 이건 인터넷 방송처럼 쌍방향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정말 이거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하면서 당황했죠. 그런데 더 섬뜩한 일은 경찰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수거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제보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 PC, 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태블릿의 메모 프로그램에 제보자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요.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내가 니네 가족 훤히 알고 있어 하면서 위협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했다면 정말 불안하겠죠. 누군가 마치 나를 비밀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가져가지 않고 남겨뒀던 컴퓨터 한 대의 그림판에 또다시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이었고 심지어 메모장을 통해 해커는 끔찍한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도청장치 50개, 가방 옥 집에 숨겼다. 숫자는 예를 들어 4301, 크크크크. 집 비밀번호죠. 다음에는 은행, 몸 조심하세요. 약간 문맥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실 제보자는 이 메시지를 받기 2시간 전에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후 가족들에게 전화나 메신저를 통하지 않고 말로만 이 바뀐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도대체 이 그림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만약에 계좌 비밀번호나 그 금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밝혀진 건 없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를 받은 취재진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고 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해킹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우스 제킹이었죠. 마우스 제킹은 블루투스가 아닌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외부 입력에 취약한 그 동글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글이라는 건 컴퓨터에 연결하는 이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이 휴대할 수 있는 그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익숙하실 거예요. 요새는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이거를 다 작은 그 칩 하나만 꽂아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제킹이란 건 마우스에서 그 동글로 보내는 신호를 납치해 와서 해킹범의 컴퓨터로 수신을 해서 결국 해킹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작은 칩으로요? 물론 모든 마우스 동글을 해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블루투스 마우스는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마우스 제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계동에 살던 피해자 이 씨가 사용하고 있던 것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집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 토미 스튜디오 컴퓨터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까지 총 4대를 다 이렇게 무선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걸 컴퓨터로 연결하는 작은 칩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건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손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다가 혹여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한 블로그에서 자녀가 인강을 듣던 중에 갑자기 마우스가 혼자 움직이면서 그림판이 열리고 스크롤도 내리고 드래그가 막 자동으로 됐다라는 어떤 비슷한 수법의 해킹을 당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우스 제킹을 의심하고 있었죠.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로 기기만 꽂으면 되는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동글을 제거하자 공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가 되는 마우스는 동글에 블루투스 또는 BT라는 표시가 이렇게 사진처럼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 블루투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특히 동글이 공용 수신기의 경우에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용 수신기라는 거는 어떤 컴퓨터, 노트북에 꽂아도 바로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수신기는 무선 전파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악용해서 여러분 컴퓨터가 해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의 마우스잭이라는 사이트에는 USB 해킹용 동글이 $15, 하나로 약 1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죠. 아주 저렴한 가격이에요. 누구든 살 수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에 도달 거리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멀고 그 근거리 안 보이는 곳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회사, 커피숍, 공항 같은 곳에서 컴퓨터만 켜져 있고 동글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통해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작은 칩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의 동글을 통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건 이해했지만 범인은 어떻게 이 씨 자녀의 태블릿 PC에까지 메모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우스 제킹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가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라면 의심할 수 있는 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주변 기기에 블루투스를 켜고 끄는 그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흔치 않은 일이고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지난 2011년 그 농협 해킹 사건은 농협 내부 전산망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한 외주 업체의 노트북을 매개체로 해서 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을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죠. 전문가는 그때의 스태가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터넷 공유기, 이게 감염이 돼서 네트워크를 사용했던 모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다 조작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공유기는 처음에 구입을 한 뒤에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밀번호조차 이사를 가더라도 바꾸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아주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유기의 보안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해킹을 의심한다면 공유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저도 행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중계동의 이 기이한 해킹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여기 사실 중요한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다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범죄는 신종 범죄로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해킹 수법이 등장할 건 뻔한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첨단의 IT 기술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해킹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회사원 A씨는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었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이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다가 결국 큰 맘을 먹고 독립을 결정합니다. 발품을 팔고 또 팔아서 강남 인근의 한 주택가에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는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고 또 집주인이 어차피 지금 비어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면 좋다고 재촉을 하시는 덕분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와, 회사랑 가까우니까 출퇴근 시간도 벌고 또 혼자 사는 재미도 있고 그는 이 새로운 자취 생활에 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간 집은 도배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방 가전, 옵장 이런 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A씨는 이사를 하게 된 그날 간단하게 청소만 좀 하고 짐을 풀자라는 생각으로 걸레를 빨아서 방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 모서리에 이렇게 조금씩 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집은 되게 깨끗한데 웬 개미떼지? 혹시 이렇게 방충을 안 하셨나? 이거 나중에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첫 자취다 보니까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가 금방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후에 A씨는 새 집에 왔으니까 뭔가 약간 나만의 조촐한 축하 파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편의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동네를 구경을 할 겸 주변을 좀 산책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문틀에 개미떼가 또 잔뜩 보이는 겁니다. 뭐지? 일단 신발로 개미떼를 이렇게 비벼서 죽여놓고 문을 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쩐지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집을 보러 온 첫날도 그렇지 않았고 아까까지만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지? A씨는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개미떼가 잘 보인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것저것 불만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었죠. A씨는 사온 맥주를 한 잔 마시기 시작했고요. 이내 피곤이 몰려와서 금세 잠이 듭니다. 근데 문득 눈이 퍽 하고 터졌어요. 잠시 멍한 기분으로 누워있다가 보니 여기 새 집이지? 아직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깼나 봅니다. 그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눈을 떴는데 그때 A씨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창밖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누구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곳은 거의 2층에 가까운 높이에요. A씨는 몸이 굳어갔고 눈알만 천천히 돌려서 다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잃게 되죠. 창문에는 두 손을 모은 중년 남성이 집안을 자세히 보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는데 그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때 방배동 어느 주택가 일대에서 돌던 괴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선 어떤 집 근처에 개미가 들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2층에 다리 없는 남자 귀신이 떠 있는 걸 봤다라는 괴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2013년 12월 방배경찰서로 제보 전화 하나가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에 7년 전에 암투병을 하던 한 이웃집 남자가 있었는데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성인이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7년이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게다가 주변에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는 제보를 몇 번이나 경찰이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경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집 주변에서는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분 나쁜 냄새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경찰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방문하게 되지만 여전히 안은 고요합니다. 결국 12월 26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굳게 닫힌 문을 열게 됩니다. 언뜻 집안을 둘러보게 돼요. 그랬더니 잘 정돈된 그냥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거실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집 거실 중간에는 이불을 곱게 덮고 있는 한 남성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요, 남성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신입니다. 심지어 거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아주 잘 관리된 형태로 미라가 된 남성 시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48살의 신 씨였습니다. 환경부 소속 3급 공무원이었고요. 사망한 지는 대략 7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타살의 정황은 보이지 않았고요. 신 씨는 2006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직장을 휴직한 채 치료에 전념하던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2006년 말 병원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행적은 사라졌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나 동료도 그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 씨 부인 조 씨가요. 남편의 그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지금 극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다 돌려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요, 굉장히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성당을 다녔던 지인들한테 평소에도 오늘은 제가 남편의 머리를 감겨줬다 라든지 남편이 집에서 잘 요양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그 어떤 누구도 그녀의 남편이 시신이 되어 거실에서 7년이나 보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여 신 씨의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공무원이었던 남편만큼이나 아내 또한 학력이 높은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집에는 남편 신 씨, 그리고 아내 조 씨 뿐만 아니라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와 자녀들도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외출을 할 때나 집에 돌아올 때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7년이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은 이 집에 살고 있던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신문을 하던 도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사망한 신씨, 즉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그랬던 거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 씨의 아내 조 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녀는 평소 굉장히 깔끔한 성격으로 약사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닦거나 소독을 할 때 꼭 알코올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악마를 쫓거나 축복을 하는 데 쓰이는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마시는 일도 있었고 또 여기저기 자주 뿌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몸을 매일같이 씻기고 알코올로 닦아주면서 옷도 갈아입혀줬다고 증언합니다. 또 두 사람이 이제 남편 옆에서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누워있으면 남편의 심장 소리와 맥박이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2015년 7월 검찰 조사 결과 남편이 사망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아내는 남편의 휴직수당과 급여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수령했던 겁니다. 결국 이건 그럼 돈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경찰 신문에 아내 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남편의 돈을 챙긴 건 맞다. 하지만 내 남편이 아팠고 누워 있었고 당연히 휴직수당, 급여 받아야 하는 거고 남편이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좀 단순한 사기극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의 정신에 뭔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2008년 11월, 즉 남편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아내는 환경부의 명예퇴직 담당자를 찾아가서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명예퇴직서를 대신 제출하러 왔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조 씨는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는 상태로 밝혀지게 되고요.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시신을 숨기고 환경부를 속인 혐의를 받게 되죠. 게다가 사체 유기,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검찰이 다시 이제 사건을 보니까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을 깨끗이 보존해온 사실을 검찰이 인정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사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이요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은 급여만 수령을 했고요. 약사로서 그녀도 수입이 일정했는데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남편의 보험은 타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를 가지 못해서 받는 그런 돈만 수령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그녀가 꼭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조 씨는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이거 진짜 그녀가 진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도 궁금해집니다. 왜 남편이 사망한 것도 모른 채 살았던 걸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여기에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 신 씨와 아내 조 씨는 평소에 다시 태어나도 서로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할 만큼 금술이 좋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병, 두 사람은 힘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남편은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던 건지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살고 싶다고 애원하게 되는데요. 그랬던 남편이 죽은 후에 어쩌면 아내는 그 남편의 빈자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시신을 계속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믿게 한 것이었죠. 사실 이건 이 두 사람의 어떤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이 검찰 조사 중에서 내내 아내 조 씨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고 해요. 아니, 우리 남편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망한 지 7년 만에 이게 밝혀져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평범한 가정집에 있던 시신이 어떻게 미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보통은요,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부 처리 같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녀가 약사였다라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라화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집안을 건조하게 하거나 약품 처리를 하는 것들이 발견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사망 시기가 겨울로 추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건조한 날씨, 게다가 히터가 틀어지고 하면 부패를 좀 막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추측이 과연 맞는가? 아니, 가정집에서 아무리 밖에는 춥고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미라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당시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에 그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사망하고 난 후 그 남아있는 성분과 함께 아내가 알코올 처리를 한 이 두 부분이 무언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시신이 보존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방배동에서 미라가 산다? 이야기는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내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이 모든 미스테리한 일을 완성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
조선시대의 정치와 외교부터 당시의 풍속과 종교까지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하고 있어 그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실록을 편찬할 때는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또 기록한 사람을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왕과 그 후손도 볼 수 없도록 했는데요. 덕분에 실록은 그 후손이 혹시나 원하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고의로 특정한 내용을 지우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 역사 속 아주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덕분에 기록된 내용에 높은 신빙성이 부여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소중한 조선왕조실록은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라도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 안에는 왕과 그리고 왕의 가족들, 그들을 둘러싼 정치 싸움 같은 딱딱한 기록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금님이 정사를 보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포함해서 당시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또 특별한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까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중 재미있는 몇 가지 기록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조실록 1598년 5월 26일 한 흑인 병사에 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병된 한 장수가 술좌석에서 선조에게 파랑국,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의미하는데요. 이곳 사람이라면서 데리고 온 한 흑인 용병. 실록에 따르면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이 검고 손과 발을 비롯한 온몸이 모두 검으며 턱수염과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고 그 생김새가 마치 검은 양의 털처럼 꼬부라졌다. 이마는 대머리가 훌러덩 벗겨져 있는데 한 필이나 되는 누런 비단을 머리에 말아 올렸다. 처음으로 우리와 인종이 다른 흑인 병사를 본 이 묘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진으로 이런 모습일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이 흑인 병사 3명이 임금님 앞에서 검수를 선보인 후에 선물을 받아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기록으로는 조선의 3대 왕 태종 11년에 일본 왕으로부터 코끼리를 선물 받게 된 것인데 일본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으면서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들이 조선의 대장경을 얻고 싶어서 코끼리를 공물로 보낸 것이었죠. 처음 이 코끼리는 궁에서 길러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이 매일 콩 4-5마리, 그러니까 약 70에서 90리터 정도의 양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신하들은 나라 재정을 위협한다며 도로 이 동물을 돌려보내라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차관쯤 되는 공조전서를 지낸 이유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비웃으면서 침을 뱉었는데 이게 코끼리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 이유라는 사람을 밟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을 두고 조선시대 최초 동물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처음엔 사람을 죽인 코끼리에게 사형이 내려질 뻔했으나 일본 왕의 조공이었고 또 영물이라는 말에 사형은 면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로 귀양이 보내집니다. 이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몇 년 후 태종 14년에 섬으로 쫓겨난 코끼리에 대해서 왕이 불쌍히 여겼고 유배를 풀어주라고 명하는데요. 이후 코끼리는 여러 지방을 돌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풀을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코끼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의 첫 코끼리, 게다가 궁에서 동물 재판까지. 실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예상 외의 흥미로운 기록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조선왕조 500년 동안 약 100여 건에 달하는 신비한 현상 또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종 2년 1월 14일 은병 같은 것이 동북 쪽에서 일어나 서남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하늘을 관측하는 관리인 일관이 이를 몰랐으므로 그 관직에 해당하는 위사옥, 사람 이름 같은데요. 그를 옥에 가두어 죄를 다스렸다. 세종 18년 6월 13일
집현전 수찬의 김순이 홀로 본전에 있다가 형상이 마치 둥근 기둥과 같은 것이 두 개가 짙은 청색과 옅은 흑색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가 곧 흩어져서 소멸되었다. 승정원에서 이 형상을 자세히 물어 이를 전달하니 임금께서 이는 재앙이 될 만한 기이한 일일 것이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하며 몸을 닦으리라 하였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조 13년 7월 20일 저녁에 큰 별이 동방에서 나왔는데 광망이 아래로 드리웠다. 또 별 모양 같은 붉은 빛이 뜨더니 곧 큰 별을 가려서 거의 다 없어지더니 오후 10시쯤에야 사라지더라. 이 현상은 3일 밤 동안 계속되었다. 중종까지 이어집니다. 중종 3년 3월 6일 밤 1시경부터 4시까지 사방 하늘가에서 어슴푸레하게 불과 같은 기운이 있어 어떤 때는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하므로 홍문관에 명하며 그 조짐을 상고하여 아뢰게 했다. 중종 7년 6월 7일 이날 오후 7시경에 검은 기운이 서북쪽에서 일어났고 한 가닥이 나뉘어 세 가닥이 되더니 하늘복판에 이르러서는 세 가닥의 거리가 점차 넓어지다가 동남쪽에 이르러서는 도로 한 가닥이 되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배틀에서 쓰는 실짜는 기구 모양과 같았다. 신기하게도 실록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신비한 현상은 중종즉위 34년까지 그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종종 발견되죠. 물론 이 기록은 각기 다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되었지만 이야기만 들어서는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목격이 된 이상한 형태의 빛과 모형들. 정말 만약에 이것이 UFO라는 가설을 우리가 덮어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와 같은 물체들에 사실 가장 가까운 것은 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대형 유성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발생하는 어떤 소리나 빛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기이한 물체라고 현상이라고 오인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그 가설이 쉽사리 성립되지 않습니다. 광해군 1년 1609년 8월 25일 강원감사 이형욱이 말을 태워서 급히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신비한 현상이 그저 단지 유성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힘든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강원도 각지에서 강원 감사에게 보고된 그 이상 현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모두 이 강원 지역의 여러 곳에서 같은 날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간성군, 즉 강원도 고성군을 말합니다. 8월 25일 사시, 그것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를 가리키는데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추었고 사방에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레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다. 그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더니 우레 소리는 마치 북소리와 같았다. 또 다른 곳, 바로 이곳에 있는 원주. 원주에서는 같은 날 사시, 대낮에 붉은색으로 배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 천둥 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는 멈추더라. 이번에는 강릉시입니다. 사시.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서 소리를 냈다. 그 형체가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는데 마치 연상되는 것이 큰 호리병과 같았다. 이것은 하늘 한가운데서부터 북쪽을 향했는데 마치 땅에 추락할 듯했다. 아래로 떨어질 때는 그 형상이 점점 커져서 약 현재의 단위로 12m 정도. 그 색이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색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것을 보았다는 놀라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춘천부에서 같은 날 날이 청명하다가 동남쪽 하늘 사이에 조그만 구름이 나왔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 옷이라고 하는데 이때 화광이 있었다. 동남쪽에서부터 북쪽들 향해 흘러가는데 매우 크고 빠르기가 화살 같았고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을 하더니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거의 보면 비슷한 시간 안에 벌어진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을 기록한 내용이었고 이후 시간이 좀 흘러서 이번에는 이 지역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양양 쪽에서 미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품관 김문희의 집들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 하더니 곧장 위로 올라갔다. 이는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 크기는 한 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배 반필 정도. 이 길이가 한 아름은 두 팔을 벌려서 감싸 안을 정도의 크기나 둘레고요. 배 한 필은 옷을 5벌 정도 지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기록에서 동쪽은 백색,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다. 쳐다보니 마치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돌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깃발을 만 것 같았다. 이후에 반쯤 공중으로 뜨더니 온통 적색이 되었는데 위의 머리는 뾰족하고 아래 뿌리 쪽은 자른 듯했다. 곧바로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다. 이어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힐 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듯 움직였다. 그러다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한 장 정도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나머지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는데 마치 배로 만든 방석처럼 생겼다. 여기서 배는 시를 짜는 배를 얘기하죠. 조금 뒤에 우레 소리가 몇 번 더 나더니 끝내 돌이 구르고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더니 한참 후에야 그쳤다.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현상을 목격했을 거고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을 해서 실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요상하고 괴상한 물건이 강원도에서만 목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이쪽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날이 맑게 개어 옅은 구름의 자취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포를 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올려다보니까 하늘에 꼴단처럼 생긴 불덩어리가 생겼다. 자, 여기서 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호리병의 모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꼴단처럼 생긴 불덩어리가 하늘가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불덩어리가 지나간 곳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 폭포와도 같은 형상이었다. 자, 여러분, 이날의 기록을 종합하면 강원도에서 오전 10시경에 사람들에게 목격된 미확인 물체가 오전 12시경에는 강원도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북서쪽 평안북도에서 목격되다가 다시 오후 2시경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목격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날거나 둘로 쪼개지거나 쪼개진 물체가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제자리에 떠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비슷한 목격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혹시 유성을 보고 헷갈린 게 아니냐라는 가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성이 하나였다가 둘로 쪼개지고 이것이 다시 따로 날아가거나 또 하나가 제자리에 계속 서 있는 듯한 모습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것이 유성이었다면 강원도와 평안북도 외에 사실 더 넓은 지역에서 목격된 사례가 있어야 할 텐데 다른 지역 보고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과 서울 당시 한양은 약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어째서 춘천에서는 그게 보였던 물체가 서울이나 다른 일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또한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이것이 목격되었다고 하는데 짧게 계산한다 해도 사실 이게 2시간 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성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목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성 가설은 성립되지 않죠. 사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유성이라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백제와 신라 때 이미 천문대 같은 기구나 시설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서운관이라는 관직을 두었고 천체 관측과 기상 관측을 했고 관련된 기계도 제작됐고 관측 방법의 제도를 갖추기 위해 정말 무던히 노력했던 만큼 그들이 이것을 헷갈렸을 만큼 하늘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조선시대 사람들도 종종 유성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는데요. 광해 3년 10월 7일 밤 4시경 별똥별이 남아성 아래에서 나와 천시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바리떼 같고 꼬리 길이가 7, 8척으로 색깔은 붉고 빛이 땅을 비추었다. 이렇게 별똥별이라고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유성, 이것을 헷갈렸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유성의 목격 기록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 놀랐다라고 표현을 쓰기보다는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중세 유럽이나 이집트, 다른 고대 문명의 기록에도 사실 의심스럽게 남아있는 이 미확인 물체, 비행물체의 그림이나 기록들처럼 사실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비행물체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건 저는 지금까지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UFO인지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을 그들이 착각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지는 저도 정말 사실을 밝혀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만약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고 UFO가 수시로 지구를 방문하고 시간대를 뛰어넘어서요. 고대 과거 속에도 그러면 방문했을 수 있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목격담이 존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이 미스테리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UFO라니.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